역대 가장 위대한 종목 선별가가 일반인에게 종목을 고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평생을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사고 그 방식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같은 말을 반복했고 주주서한에 썼고 인터뷰에서 말했고 심지어 유언장에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따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 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남길 유산의 처리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90%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넣고 10%는 단기 국채에 넣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추천한 건 뱅가드의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위한 방법을 적었습니다. 그 방법이 특별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3년 주주서한에서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도 대부분의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인덱스 펀드가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1976년에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뱅가드를 설립하고 처음 인덱스 펀드를 내놓았을 때 업계에서는 바보 펀드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을 따라가기만 하는 펀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조롱이었습니다. 출시 첫 해 모인 자금은 $1,100만 불과했고 유지비용도 뽑기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펀드는 40년이 지난 뒤 $4천억 규모로 성장했고 뱅가드 그룹 전체 운용 자산은 수천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버핏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2014년 주주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도 집단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버틴 단순한 인덱스 펀드 투자자보다 오래도록 뒤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주주서한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 조언을 요청할 때마다 자신이 추천한 건 저비용 인덱스 펀드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는 평생 종목을 골라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그가 경영을 맡은 1965년 이후 연평균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6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은 수백만 %에 달합니다. 그런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종목을 고르지 말라고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2007년에 있습니다. 그는 $100만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상대는 프로테제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테드 사이데스였습니다. 내기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와 헤지펀드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버핏은 뱅가드의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고 사이데스는 5개의 펀드 오브 펀드를 선택했습니다. 펀드 오브 펀드는 여러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개가 넘는 헤지펀드의 성과가 반영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운용하는 펀드들이었습니다. 내기가 시작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37% 하락했고 헤지펀드들은 23% 정도 하락했습니다. 첫 해에는 헤지펀드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9년 동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서 인덱스 펀드는 계속 올랐고 헤지펀드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15년 내기가 끝나기 2년 전에 사이데스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인덱스 펀드 연평균 7.1%, 헤지펀드 연평균 2.2%였습니다. 10년간 누적 수익률로 보면 인덱스 펀드는 125% 이상 올랐고 가장 성과가 좋았던 헤지펀드도 87%에 그쳤습니다. 가장 나빴던 펀드는 겨우 2% 남짓이었습니다. 버핏은 이 결과를 주주서한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똑똑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수료였습니다. 헤지펀드는 보통 운용자산의 2%를 기본 수수료로 받고 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가져갑니다. 펀드 오브 펀드는 그 위에 또 수수료를 얹습니다. 반면 인덱스 펀드의 수수료는 0.03% 수준입니다. 1년에 1만 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를 내는 겁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30년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버핏은 이 내기를 통해 자신이 오래전부터 말해왔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결국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버핏 자신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사고 장기 보유합니다. 코카콜라는 1988년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993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덱스 펀드를 권하면서 자신은 다른 방식을 쓰는 건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은 예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60년 넘게 기업을 분석해온 사람, 매일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는 사람, 그 일이 직업인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버핏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 보글은 1976년 인덱스 펀드를 만들면서 같은 철학을 담았습니다. 그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사라고 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건 도박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집니다. 그리고 지는 사람이 내는 수수료가 이기는 사람의 수익이 됩니다. 결국 게임을 주관하는 사람만 항상 돈을 멉니다. 보글은 그 구조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투자자가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으면 시장이 오르는 만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덱스 펀드의 핵심이었습니다. 버핏은 2017년 주주서한에서 보글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동상을 세운다면 그건 존 보글이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종목 선별의 대가가 종목 선별을 하지 않는 방식의 창시자를 칭찬한 겁니다. 그 칭찬에는 자신의 방식이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인덱스 펀드를 권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오르면 더 사고 싶어 하고 시장이 내리면 팔고 싶어 합니다. 전문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패닉에 빠져 바닥에서 주식을 판 펀드 매니저가 수두룩했습니다. 버핏은 그때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장이 40% 빠졌을 때 담담하게 앉아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넣고 건드리지 않으면 최소한 잘못된 타이밍에 팔아서 손해보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하나 봐야 합니다.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나은 성과를 낸 대형주 펀드 매니저의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85%의 전문가가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20년으로 늘리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90% 이상의 펀드 매니저가 벤치마크에 뒤처졌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서로 경쟁하면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집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문가 집단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에 수렴합니다. 거기서 수수료를 빼면 평균 이하가 됩니다. 이 논리는 버핏이 수십 년간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길까? 버핏은 그것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고른 펀드 매니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펀드 매니저가 상위 15%에 들지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미래에도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잘했던 펀드일수록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 펀드 매니저는 대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밝게 빛나다 사라지는 혜성과 비슷합니다. 버핏이 내기에서 이긴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쪽에 걸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수료 차이가 누적되면 헤지펀드가 아무리 뛰어나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년 시장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두 해 잘하는 건 가능하지만 10년 연속 잘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이데스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헤지펀드의 수수료가 높은 건 맞지만 그게 패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증시가 유례없는 강세장을 경험했고 그 상승장에서는 헤지펀드의 방어적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헤지펀드가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는 헤지펀드가 덜 빠졌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논점은 달랐습니다. 그는 특정 연도의 승패를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누적된 결과를 말한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을 버티면 시장은 오릅니다. 그 오름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해가 있어도 결국은 오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1987년 블랙먼데이,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을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을 믿는 것이 버핏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베팅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계속 혁신하고 이익을 내고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인덱스 펀드는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개별 기업을 고를 필요도 없고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를 사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버핏은 인덱스 펀드만 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저비용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인덱스 펀드라도 수수료가 다릅니다. 0.03%짜리와 0.5%짜리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30년 동안 쌓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뱅가드를 추천했습니다. 뱅가드는 구조적으로 수수료를 낮게 유지합니다. 회사의 주인이 펀드 투자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주주가 없어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철학이 존 보글이 처음부터 심어둔 것입니다. 버핏의 조언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라. 둘째, 비용을 줄여라.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대부분의 전문가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60년 동안 배운 것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버핏은 왜 이 이야기를 반복했을까? 주주 서한에 쓰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주주총회에서 답하고 유언장에까지 적었습니다. 그냥 한 번 말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뜨는 종목을 쫓고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버핏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인덱스 펀드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주식형 펀드의 절반 가까이가 인덱스 펀드입니다. 버핏의 말과 보글의 철학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액티브 펀드를 삽니다. 헤지 펀드에 돈을 넣습니다. 개별 종목을 고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평균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버핏은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가 내기에서 이긴 100만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처음부터 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마하에 있는 걸스잉크라는 단체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내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버핏이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예측하는 일을 피했습니다. 그가 말한 건 항상 같았습니다.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무엇을 사느냐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전부를 사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그는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 공매도 같은 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나쁘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불필요하고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는 뜨는 종목을 쫓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버블 때 사람들은 왜 버핏이 기술주를 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00년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버핏은 버블에서 빠졌기 때문에 버블이 터질 때도 무사했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예측, 증권사의 리포트, 경제학자의 전망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대신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업은 돈을 벌고 시장은 오릅니다. 그는 자주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물론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샀으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덱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나서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시장이 빠져도 팔지 않고 시장이 올라도 더 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10% 빠지면 불안합니다. 20% 빠지면 공포가 옵니다. 30% 빠지면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버핏은 그 인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만큼만 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흔들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가 인덱스 펀드를 권한 건 결국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주식을 고를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 타이밍을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이 폭락할 때 침착하게 있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시장 전체를 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덱스 펀드 투자의 본질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도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쉬운 게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잘하는 건 매우 제한된 영역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훌륭한 경영진, 적당한 가격.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크게 베팅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그렇게 기다릴 여유도 없고 기회를 알아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일반인에게 다른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분석도 필요 없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 없고 매일 시장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서 잊어버리면 됩니다. 버핏은 이 말을 평생 반복했고 증거를 남겼고 유언장에까지 적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나머지는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들을지 말지,
따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역대 가장 위대한 종목 선별가가 일반인에게 종목을 고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지만 너는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렵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패하면 돈을 잃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일하게 두는 겁니다. 기업들이 혁신하고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과실을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인덱스 펀드입니다. 버핏이 남긴 건 조언만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해냈습니다. 내기에서 이겼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똑같은 의문을 품을 때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단순한 인덱스 펀드에 졌다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은 평범한 방법에 있습니다. 특별해지려 하면 대개 실패합니다. 평범하게 남으면 시장만큼은 벌 수 있습니다. 시장만큼 버는 건 충분합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시장만큼 벌면 그 결과는 대부분의 전문가보다 낫습니다. 그게 숫자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가장 단순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 답이 있습니다.